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이어서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하는데, 내가 지난 시간에 그 챕터를 좀 약간 착각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10장이 아니라 9장. 9장. 네. 9장이고 그다음에 무역계약이 10장입니다. 그죠? 무역계약이 10장이니까 일단 9장에서 수출입 절차 지금 하고 있는 거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요 이번 시간이 끝나고 10장으로 아마 무역계약으로 이번 시간에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저기 단계별로 수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내가 설명을 쭉 했지만은, 우리가 한 6단계로 대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앞에서 우리 이야기한 대로, 요거는 좀 나중에 뒤에서 연달아하기로 하고, 해외 시장 조사 단계가 있다. 해외 시장 조사 단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시장 조사에서는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거래처를 물색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거래처 물색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중요한 내용이고, 거래처 물색을 하면서 이제 물색이 되면은 신용조사, 그리고 이제 마케팅, 해외 마케팅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 통틀어서 해외 시장 조사라고, 이걸 1단계라고 해요. 1단계. 그래서 해외 시장 조사 단계가 있다. 그 어떻게 하느냐는 뭐 지난 시간에 내가 쭉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제 협상 단계입니다. 협상.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거래처 선정이 끝났으니까 선정된 거래처에 대해서 거래처와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매매 협상을 하는 거죠. 협상 단계죠. 그래서 협상은 결국은 합의를 위한 것이고, 결국은 이게 이제 그 결과로 뭐가 나옵니까? 일반 무역 조건 협정서.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 게 목표죠. 여기는 사실은 이제 거래처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목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일반 무역 조건 협정서가 되죠. 합의를 통해서 일반 무역 조건 협정서. 여기서 합의는 내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아니다. 거래 전반에 대한 합의를 말하는 것이다. 내가 그래 이야기를 했죠, 그죠? 네.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결국은 이제 계약 단계죠, 그죠? 계약 체결 단계. 지난 시간에 이거 다 설명했죠. 계약 체결을 할 때는 청약과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승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청약은 유효한 청약이어야 한다. 유효한 청약에 의해서 유효한 승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청약이 뭐냐, 유효한 승낙이 뭐냐, 이거 좀 내가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해요. 청약이라고 뭐 거래를 하자라고 제의하는 것,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거래를 하자고 제의하는 것 그 자체가 모두가 청약이 아니다. 구속력이 있는 청약이다. 유효한 청약이라는 것은 청약한 사람이 그 청약에 구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그 확정 청약이다, 이렇게 펌오퍼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확정 청약의 경우에는 이제 이 청약을 상대가 승낙하면은 바로 계약이 체결되는 승낙을 해야 됩니다. 그 상대가 승낙을 했는데도 내가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유효한 청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확정 청약이라는 것은 청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피청약자가 그 청약을 받아서 승낙하면 바로 계약이 되는 어떤 그 청약, 그런 청약을 유효한 청약이다. 그러면 이런 청약 내에 사실은요, 계약 조건이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보면 계약서, 이 합의한 내용 있잖아요. 이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그 내용을 전부를 기초로 해서 뭡니까? 청약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한 청약은 그 청약 내에 뭐가 다 있습니까? 중요한 계약 조건들이 다 있어요. 싹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승낙하는 사람은 그 청약의 내용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승낙을 할 때 뭐가 되는 겁니까? 유효한 승낙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 분명히 거래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또 승낙의 기간까지 정했으면 이때까지 승낙해야 된다고 기간까지 정하고, 나는 이 청약을 취소 처리하지 않겠다 하는 어떤 분명한 의지를 보이는 청약, 이 매매 일반 무역 조건 협정서의 내용대로 일정 기간까지 승낙하면은, 또는 이 내용이 좀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청약에 대해서 일정 기간 내에 승낙하면은
그것은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다라는 확정적인 청약의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에 유효한 청약이라고 하고 그 유효한 청약에 대해서 승낙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변경 없이 특히 중요한 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승낙할 때 그때 뭐가 됩니까? 계약이 체결이 된다 이거죠. 계약이 체결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학기에 이 유효한 청약은 어떤 청약이며 유효한서는 어떤 승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문에서 배우고 또 다음 학기 무역 실무 시간에도 배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유효한 청약과 유효한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는 단계가 3단계다. 3단계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작성이 됩니까? 여기서 이제 계약서가 작성이 되죠. 계약서가 작성이 된다면 이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다. 그죠?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가 작성이 되더라. 그게 3단계입니다. 그 다음 4단계는 이제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이행하겠죠. 이행. 그죠? 이행은 내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운송보험하는 거죠. 운송보험. 그죠? 운송보험. 그 다음에 이제 통관을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물건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려면은 운송을 하려면은 우리나라 다시 말해 관세선을 국경을 통과해서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건이 나갈 때는 반드시 다른 나라에 갈 때는 우리나라의 그 통관선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통관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수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수출 승인, 수출할 때 승인이 까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한 물건이 해외에 나갈 수도 있으니까 수출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이제 통관이다. 그래서 통관 절차가 있어요. 관세청에 가서 신고하고 또 대외무역법에 따라서 그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수출 승인 신청서를 보내고 그래서 관세청에서 관세 부과하는 부서에서 나와서 뭐 합니까? 다 그 물품을 검사를 하죠. 검사하는 게 뭐 다 뒤지는 게 아니고 정확한 물건이 맞느냐 이런 것들 검사를 해서 정확한 물건이 맞다 그러면 수출 저절로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 승인 해가지고 웬만하면 다 승인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승인을 거쳐서 우리 교재에서는 다섯 번째 단계로 이제 결제를 이야기했는데 나는 여기 다 결제하고 같이 했죠, 그죠? 이거 다섯 번째 결제입니다, 결제. 주로 이제 신용장 거래를 하면은 신용장이 발행이 돼야 이게 이행이 되니까 내가 두 개 합쳐서 이야기를 했죠, 그죠? 이야기를 했고. 근데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내가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계약의 이행이 물건이 인도되고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지면은 무난히 이루어지면은 아무 문제 없이 계약이 종료가 되는데 어느 한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클레임이 제기됐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 그 계약서에 다 어떻게 돼 명기가 돼 줘야 된다. 명기가 다 돼 줘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분쟁 해결. 분쟁 해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분쟁은 왜 생깁니까? 계약의 뭐 때문에? 불이행 때문에. 계약의 불이행 때문에. 그죠? non-performance. 또 계약 위반 이행을 했을 때 분쟁이 생기고 이 분쟁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주로 이거는 이제 상사중재에 의해서입니다. 상사중재 방식으로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이제 그 계약서 작성을 했을 때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쭉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앞에서 우리가 본 대로 무역 계약의 7대 조건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량까지 봤죠. 그죠? 품질, 수량까지 봤어요. 수량. 수량에서 뭐가 중요했죠? 단위가 중요했죠. 단위. 그리고 more less 5%, more less 3% 그러면은 5%, 3%의 과부족을 용이하는 조건이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이어서 이제 가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 9장이라는 거 마시고 10장의 무역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럼 가격은 어떻습니까? 모든 물건을 매매할 때 가격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가격이 중요합니다. 가격. 세 번째로는 가격이다. 가격은 주로
이제 가격을 이야기할 때는 그 화폐 종류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US 달러죠, 그죠? US 달러로 봐야죠. 화폐 종류를 분명히 해줘. 달러도 뭐 많으니까 대만 달러, 뭐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다 달러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라고 해서 뭐 그냥 달러 쓰면 안 되고 US 달러고 호주 달러로 한다든지 대만 달러로 한다든지 위안으로 한다든지 엔화로 한다든지 뭐 있잖아요. 파운드로 한다든지 뭐 유로화로 한다든지 그런 통화의 종류, 이 결제하는 통화의 종류에 대해서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죠?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서 뭐 중요하냐면은 가격 조건입니다. 가격 조건. 가격 조건이라는 거는 뒤에 계약론 시간에 또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그 외국에 물건을 수출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과 다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비용의 문제가 국제 거래에 따른 비용의 문제를 어떤 종류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그 경계를 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비용은 수출자 부담하고 여기서 비용은 수입자 부담하고 이런 어떤 경계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가격 조건이거든요. 가격 조건. 그래서 이제 이게 가격 조건이 무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계약 조건이에요. 가격적인 계약 조건이에요. 그래서 계약 조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아우러서 가격 조건으로 설명을 딱 하면은 계약의 전반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쫙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 조건 가운데서 제일 핵심이 되는 조건이 뭐냐면 가격 조건이에요. 가격 조건. 왜냐하면 이 가격 조건을 정하면은 그 가격 안에서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비용이 포함되는 것은 비용을 지출하는 당사자가 그 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을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 때문에 의무까지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 조건에. 예,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가격 조건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뭡니까? 의무까지 정해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격 조건을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인코텀스 해가지고 인코텀스 2020이 있어요. 그래서 11개의 가격 조건이 있어요. 가격 조건이 있어요. 이 중에 하나를 뭡니까? 계약서에 명시를 하게 됩니다.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그걸 가격 조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인코텀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한 개만 예를 들겠습니다. FOB 부산이다. 이렇게 합니다. 부산 해가지고 10,000불 해가지고 US 달러 해가지고 per unit. 그래서 유니트당 한 단위당 10,000불의 가격이다. FOB 부산 가격으로 10,000불이다. 이렇게 딱 적습니다. 계약서에다가 이렇게 적으면은 이 속에는 FOB 부산 하는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10,000불까지는 적었잖아요. US 달러까지 다 적었는데 여기에는요 수출자는 부산항에 있는 정해진 선박에 물건을 선박 위에다가 올려놓을 때까지 모든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돼? 수출자가 부담해야 돼. 그 비용, 그까지 비용을 포함한 가격이 뭐라는 얘기예요? 단위당 10,000원이라는, 10,000불이라는 얘기예요. 그 이후의 비용은 누구 부담이에요? 수입업자의 부담이에요. 수입업자 부담이에요. 예. 따라서 FOB 부산 그러면은 부산까지 부산항에 있는 뭐 한진호면 한진호 정연한 선박이 있어요. 운송계약 체결하는 선박이 있는데 그 선박에다가 물건을 수출자가 수출 통관해가지고 올려놔야 되는구나. 올려놓은 데까지 비용.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대구에 있는 그 사업자인데 이제 미국에 수출해야 돼. 근데 FOB 부산 해가지고 유닛 10,000 달러 US 달러 해가지고 per 유닛당 10,000불 해가지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대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컨테이너에 물건 집어넣어가지고 컨테이너 물건 싣고 육상 운송해가지고 쭉 가지요. 그죠? 가서 부산항에 갑니다. 컨테이너 부두에 가지요. 컨테이너 부두에 들어가서 거기서 절차에 의해서 그 물건을 통관 시켜야 되죠. 그죠? 수출 통관 시키고 그 물건 선박회사하고 이야기해가지고 그 물건 어떻게 합니까? 부산항에 있는 지정된 선박 위에다가 물건을 딱 컨테이너 해가지고 딱 그걸 온보드로 이야기해.
온보드 딱 시켰을 때, 딱 시켰을 때 그때까지 모든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돼? 수출자가 부담해야 돼. 그거 비용 다 부담하는 조건으로 뭐에 만불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그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이후에 운송해 가고 이런 것들은 전부 누구 부담이에요? 부산항에서 윤효까지 간다고. 윤효까지 가는 비용, 윤효에서 자기네 수입자의 목적지까지 가는 비용, 모든 비용 누구 부담이에요? 수입자 부담이에요. 그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가격 조건을 정해야 돼. 계약서상에 정합니다. 그래서 뭐 다 쉽게 이야기합니다. 무역하는 분들은. FOB 부산, 만불, 오케이? 뭐 CIF, 윤효, 만불, 오케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냥 그 계약을 체결합니다. 예. 자, 그런 조건을 가격 조건이다 이렇게 돼 있고, 뭐 저기 이 통화 표시할 때는 뭐예요? 나라 국가 표시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 프랑도 뭐예요? 여러 나라의 프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 표시 반드시 해주는 게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주로 이제 IMF 8조국 통합해가지고 또 그 IMF 8조국이 정해놓은 통화가 있습니다. 그 통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 반대로 부산에 도착하는 것까지 하면은 CIF 부산에 출발했지만 윤효 만불 US 달러 똑같아 이거. 여러분 이거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만불인데 엄청난 가격 차이가 있어요. 왜 그래요? 이 만불 안에는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운임하고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는 운임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효까지 부산에서 윤효까지 가는 운임 보험료를 다 포함해서 만불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뭐예요? 그게 아니고 부산항에서 출발할 때까지 그 물건 갖다 오는데 만불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같은 만불인데도. 그죠? 이게 훨씬 어때요? 싸겠죠, 그죠? 싼 느낌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입업자 입장에서 이게 싼 거 같고 이 수출자는 이게 싼 거 같죠, 그죠? 싸게 파는 거 같죠, 그죠? 그래서 이게 비용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 결정할 때 조건 정하는 거는 굉장히 어떻습니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포장 조건입니다. 포장. 여러분들 포장이 중요하지 않을까? 포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산에서 윤효까지 가는데 견딜 만한 포장을 해줘야 되거든. 그 때문에 포장을 어떤 포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또 달라집니다. 굉장히 달라지죠. 그래서 뭐 특수한 포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특수한 포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요구에 맞게 어떻게 해줍니까? 포장을 해줘야 돼요. 포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포장은 이게 여러분 포장은요 상품 품질입니다. 이게 이퀄입니다. 포장은 상품 품질에 해당이 됩니다. 포장이 잘 되어 있으면 품질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물건 사면은 어때요? 굉장히 포장이 잘 돼 있죠. 포장이 잘 돼 있으면 물건이 어떻습니까? 고급스럽게 느껴지죠. 그러므로 품질은 포장은 상품 품질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주로 이제 카톤 박스나 우든 케이스, 카톤 박스, 우든 케이스 이렇게 많이 씁니다. 카톤 박스는 여러분들 말하는 대로 이제 그 뭡니까 그 일반 박스, 종이 박스 있잖아요, 그죠? 종이 박스. 그 박스로 이제 포장이 되어 있는 거고 우든 박스는 수출용 포장이죠. 그 카톤 박스 위에다가 뭡니까 종이로 다시 그죠? 종이란다 그 나무로 다시 포장 딱 해놓는 거죠. 그래서 견고하죠. 근데 이 나무로 포장해가지고 또 어디에 집어넣어서 컨테이너에 집어넣는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건 뭐 너무 튼튼하죠. 근데 요즘은 컨테이너 운송이 잘 돼 있어가지고 우든 박스 많이 안 쓰죠. 컨테이너 쓰지 않는 경우에는 우든 박스 많이 썼어요. 근데 컨테이너 많이 쓰기 때문에 우든 박스 뭐 많이 안 쓰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현지에 도착해가지고 컨테이너 뚜껑을 열어서 다시 그 물건을 목적지까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때 나무 박스를 열어놓으면 찔리거나 뭐 이 귀한 그 외국에서 가져온 비싼 물건인데 그 손상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든 박스를 해가지고 컨테이너에 집어넣어주면은 도착해가지고 그 물건을 다룰 때도 쉽죠. 그 때문에 수출용 포장은 우든 케이스가 많아요. 우든 케이스.
예. 그래서 이 포장의 표면에는 뭘 찍어야 돼요? 이거 전부 다 화인하는 거 찍어야 돼. 화인과 표시를 해줘야 돼. 화물 표시를 해줘야 돼,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화인은 ISO 국제표준 조직, 그죠? 국제표준 조직에서 정한 규격이 있습니다. 화인을 찍는 규격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화물 겉에다 이래 삼각형 또는 네모 이래가지고 여기다가 뭐 적어놨죠, 그죠? 뭐 회사 이름 탁 적고 삼성 탁 적고 뭐 메이드 인 코리아 탁 적고 여기다가 그죠? 그런 것들 번호 이런 거 다 적어가지고 그리고 화물 취급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래 돼 있죠. 갈고리 쓰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그다음에 컵 같은 거 이래 그래가지고 깨지네라죠. 깨지니까 조심해라는 얘기죠. 그다음 기울이지 말아라든지 이런 표시들이 화물 취급하는 방법이나 이런 표시들이 ISO 인증해주는 방법에 따라서 그 방식에 의해서 화인 표시할 때 다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딱딱딱딱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 표시가 잘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물 취급하는 사람 쉽죠. 다루기 쉽고 그다음에 이 화물은 무슨 화물이다, 누구에게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 다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화물 보면 그 화인을 보면 다 알죠. 이거는 윤효에 가는데 윤효가 어디에 가야 되는구나. 예. 이건 취급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 일련 번호 다 나와 있고 이게 몇 개구나 이거 다 나와 있습니다. 무게는 어느 정도 되나 이런 것들도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이제 화인이 있어야 되죠. 화인.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제 결제 방식이 나옵니다. 결제는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결제는. 그래서 결제는 결제 방식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좀 이렇게 해보면은 가장 많이 쓰는 게 어음에 의한 결제 방식입니다. 어음에 의한 결제 방식. 그래서 이거 화어음이다 이렇게 해야 되죠. 또는 더 나아가서 화환어음이다. 화어음을 발행해줘가지고 대금 결제 받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신용장 방식입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지난 시간에 잠깐 봤죠. 신용장 방식에 의한 결제 방식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무신용장 방식. 신용장을 발행하지 않고 무신용장 방식인데 이거 추심 결제 방식 해가지고 결제 방식이 있습니다. 방식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어음에 의한 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현금 결제가 있습니다. 현금 결제 방식은요, 주로 이제 COD, 캐시 온 딜리버리가 COD, COD, 캐시 온 딜리버리. 그래서 그 물품 인도와 대금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COD라고 얘기합니다. COD. 그다음에 이제 CAD가 있어요. CAD, 캐시 어게인스트 다큐먼트 해가지고 서류 인도다. 서류 인도. 그래서 서류를 인도하면, 물품을 상징하는 서류 인도를 하면은 대금 지급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하는 것이 CAD. 이거 현금 지급 결제 방식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환 결제 방식이 있어요. 환 결제. 이거는 이제 단순 송금 방식이다. 단순히 송금해 주는 방식이다. 그 송금하는 방식이 주로 이제 MT가 뭐예요? 우편함으로 보내는 거. 메일 트랜스퍼. 그다음에 이제 TT 이거 전신환으로 보는 거. 텔레그래픽 트랜스퍼. 이런 방식이 이제 단순 송금에 의한 방식. 그러니까 그 물건을 보내면 대금을 지급할 때는 이제 MT나 TT로 보내는 거죠, 돈을. 그러니까 이게 돈을 직접 보내는 게 아니고 수출자의 통장에, 수입자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게끔 만드는 거죠. 이걸 예를 들어 수출자가 MT를 받았다, TT를 받았다. 받으면 그걸 가지고 뭡니까? 은행에 가면 또는 정해진 기관에 가면은 그걸 주면 돈을 내줍니다. 그런 방식으로. 돈을 직접 주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거에 따른 환결제 방식, 환결제 방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신용장에 의한 방식과 현금 결제 방식 있고 환결제 방식이 있어요. 그 신용장에 의한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주로 이제 어음에 의한 결제 방식이다. 어음에 의한 결제 방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현금 결제가 있고 환결제가 있어요.
그래서 현금결제, 환결제 방식도 다 활용이 됩니다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신용장, 환음에 관한 것이 결제가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그죠? 환음에 의한 신용장 방식에 의한 결제. 근데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신용장 결제할 때 수입업자가 자기 거래은행에 대해서 신용장 발행을 의뢰하고 그 의뢰를 받은 거래은행이 수출자를 향해서 수입업자의 의뢰에 의해서 그 수입업자 거래은행이 주체가 돼가지고 수출자에게 대금 지급 약속을 해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신용장이라 그랬죠. 근데 조건부 대금 지급 약속이죠. 조건이 뭐였습니까? 신용장에 제시된 서류들을 신용장 내용과 일치하게 가져오면은 뭡니까?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그런 이제 그 약속을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신용장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서류들을 다 발행을 해. 지난 시간에 말했던 수출자가 운송회사에 물건을 선적하면은 운송 서류 받고, 그다음에 그 운송하는 물건을 위해서 보험에 들면 보험 서류를 받고, 그다음에 자기가 물품의 명세와 가격을 적은 그런 송장을 발행하고, 그다음에 기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의 기타 서류들을 모두 다 갖추어. 신용장에 요구하는 서류들을 갖추어서 그 서류를 은행에 가져가면 돈 준다 그랬다, 그죠? 내가 그죠? 근데 거기에 내가 복잡해서 설명 길게 안 했기 때문에 딱 스톱시키고 그것만 딱 그 개념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서류만 딱 가져가면 돈 주는 게 아니라 그 서류에다가 플러스 뭐를 발행하느냐면은 어음을 발행합니다. 환어음을 발행해. 뒤에 또 공부합니다. 환음이라는 것을 이 세 가지 서류대로 다 해가지고 이 총액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10만 불이다 그러면 10만 불을 물건을 보낸 모든 서류들 다 한 뒤에 플러스 10만 불짜리 환어음을 발행해가지고 신용장 발행은행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환어음의 지급자가 누구냐 하면은 수입업자가 아니고 신용장을 발행한 발행은행을 지급자로 해가지고 환어음을 발행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신용장 발행은행이 뭐라 그랬습니까? 니 서류 다 갖춰오면 내 돈 줄게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 줄게 했으니까 내 돈 달라는 얘기예요. 어음은. 니 돈 줄게 했으니까 당신이 하자는 대로 내가 서류 다 갖추었으니까 돈 주세요라는 뭐예요? 서류가 환음이에요. 환음. 금액 전체 10만 불이면 10만 불에 서류 다 갖추었으니 10만 불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달라고 하는 그 서류가 뭐냐면 어음이에요. 어음. 환음이에요. 이 서류하고 그 환음을 같이 해가지고 신용장 발행은행을 지급자로 해가지고 어음을 발행을 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어음하고 서류를 같이 인수를 하게 돼요. 그걸 갖다 우리는 환어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환어음이다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보통 돈을 줄 사람이 내 돈 줄게라고 약속할 때 약속어음을 발행하잖아요. 공사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큰 공사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으면은 그 건물을 지을 때 그 부분별로 공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건물 전체를 짓는 사람인데 내가 그 조그마한 건설회사 사장인데 건물을 지어. 근데 샤슈 공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샤슈 공사 떼줬을 거 아니야. 샤슈는 네가 다 해라 줬단 말이에요. 그럼 샤슈 공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샤슈 공사를 2억 원이 쟀어. 그러면 2억 원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건물업자는 아직도 이 건물이 안 끝나기 때문에 돈을 못 받았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공사 끝나면은 돈 생기면 니한테 돈 줄게. 공사해라. 그래 이야기하면 뭐예요? 공사 다 했어. 돈 안 받고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돈 받아야 되는데 지금 돈 못 주니까 뭘 발행합니까? 약속어음을 발행합니다. 2달 후에 당신한테 2억의 그 샤슈 대금을 내가 줄 것을 약속한다고 약속어음을 발행해. 그러면 어음을 발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건물을 짓는 전체를 짓는 그 건설회사가 어음을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 밑에 하청업자에게 샤슈업자에게. 그러면 샤슈업자가 공사한 금액이 2억인데 이 전체 건물 금액은 20억이에요. 근데 20억 나중에 받으면 2억 주고 이것도 주고 다 줘야 되니까 각각 분야별로 어음을 발행해줘. 2억씩 1억씩 공사한 대로. 그러면은 이 샤슈업자는 2억을 낸 돈을 언제 받아야 돼요? 2달 후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밖으로 약속한 어음을 누가 발행했어요? 그 건설업자가 발행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줄 사람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증서가 약속어음이란 말이에요. 약속어음이에요. 근데 환어음은 어때요? 반대야.
돈을 내가 이 서류를 다 갖추면은 예를 들어서 뭐 10만 불짜리 물건을 선박에 선적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0만 불의 돈을 받아야 되잖아. 받아야 되면은 주세요라고 요청한단 말이에요. 줄 사람이 어음을 발행해 주는 건 약속어음이고, 이거 환어음은 반대로 받은 사람이 돈 주세요라고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앞에 약속어음처럼 돈을 줄 사람이 약속해가지고 음을 발행하는 약속어음 같은 것은 순환이라고 얘기해요. 순서대로 그게 맞다는 얘기지. 줄 사람이 돈을 줄 약속을 하는 게 맞다는 얘기지. 그게 순리대로 가는 거란 얘기지. 근데 이거는 반대잖아. 돈을 받을 사람이 10만 불을 주세요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란 말이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어려운 말로 역환이다 이렇게. 역환. 돈 받을 사람이 돈 주세요, 10만 불 돈 주세요라고 요청해. 역환이에요. 환어음은 역환이에요. 보통 우리 시중에서 발행하는 약속어음은 어떻습니까? 그건 순환이야. 근데 환어음은 뭐라고? 역환이라고. 반대로 돈 주세요 하니까. 근데 그 음을 발행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수출 환어음을 발행할 때, 역환을 발행할 때, 환어음을 발행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건 뭐 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물론 발행을 하지만은 어음을 발행할 때 사이트 해가지고 일남 출국 어음 해가지고 서류 다 갖춰가지고 환어음 해가지고 은행에 탁 갖다 발행은행에 갖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보는 즉시 그 돈을 줘야 돼. 은행이 그걸 사이트라고 얘기해. 근데 일남 출국 한번 보면 바로 보자마자 바로 돈 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발행 방식이 뭐냐면 기한부 어음 해가지고 사이트 60 days에 있어요. 그러면은 60일 후에 그 어음을 본 후에 60일 후에 돈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 기한부 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음이 발행이 돼요, 주로. 그래서 이제 이게 돈 받을 사람이 수출자가 돈을 받을 때 계약서상으로 사이트를 발행해라. 그렇게 서로 미리 합의가 됐으면 사이트를 발행하면 사이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서류 가져가면 바로 돈 줍니다. 근데 계약서상으로 사이트 하니까 좀 너무 빠르다. 그래서 뭐 30일 정도 해라. 30일 기한부로 해라. 그러면 사이트 30 days 해가지고 표시 딱 그래 놓습니다. 그러면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선적 서류 해가지고 은행에 갖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그 서류를 받아. 일치되면 받고 니는 30일 후에 돈 가져가라 돼. 10만 불을. 그게 이제 기한보험이에요. 기한보험. 근데 여러분들 약속어음도 기한보험도요. 예를 들어 약속어음은 내 공사 끝나거든 나중에 그 2개월 후에 2억 원 줄게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샤시업자는 2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잖아요. 받으면은 당장 돈이 필요하잖아요. 재료 사야 되고. 그러면 그 어음을 뭐합니까? 할인합니다. 예. 그 어음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비싼 고리를 붙여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2억 원짜리 어음을 누가 20% 선 할인하고 돈을 줍니다. 그러면 1억 8천을 주는 거예요. 어음을 20% 할인하면은. 그러면 2억 원짜리 어음을 가지고 할인해주는 업자에 가지고 할인해주는 그 당사자에 가지고 이거 할인 좀 해도 이러면은 물론 그 발행하는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서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신용도가 떨어지면 할인을 많이 합니다. 위험이 높으니까. 근데 신용이 아주 좋은 거는 좀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업자가 내가 인수할게. 네가 발행하는 2억 원짜리 어음을 내가 인수할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대신에 20%다. 20% 할인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80%는 줍니다. 그래서 2억 원 같은 8, 26. 그죠? 1억 6천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4천은 안 주는 거야. 그러면 2억 원짜리 어음을 가지고 내가 1억 6천을 주고 어음을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2개월 후에 어떻게 됩니까? 만기가 됐을 때 2억을 찾는 거지. 그러니까 선이자로 4천만 원 떼는 거지. 그 어음 할인하고 이야기해요. 그 선이자를 얼마나 떼느냐에 따라서 어음의 이제 좋은 종류와 나쁜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 차이가 납니다. 삼성이 발행하는 어음이다. 삼성이 하청업체가 발행했다. 그거는 할인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건 삼성이 돈 안 줄 리가 없으니까. 뭐 어음 발행 요즘 많이 안 합니다만은.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환어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60일 어음을 발행하기로 계약을 했어. 그러면 60일 후에 돈을 받아야 되잖아. 10만 불을. 그럼 지금 나는 당장 돈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환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해 줍니다. 가져가면. 아주 좋은 조건으로 할인해 줘요. 그래서 뭐 5%, 3% 할인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서 수입업자 쓰는 거죠. 그 환어음은 만기가 되면은 환어음이 결제가 되는 거고. 막 그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면 아시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 신용장 거래대 가서 신용장 할 때 그 무역 결제론 할 때 기초적인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무역 실무할 때 이해가 확 돼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기초 설명을 쭉 다 했습니다. 결제 조건. 그 다음에 이제 선적 조건이 있죠. 선적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수출자가 화주잖아요. 수출자가 화주인데 이 화주가 물품을 선박에 싣는 거잖아요. 선박에 싣는 거잖아요. 선적은. 그 shipment인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선적의 장소 또 선적의 시기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선적의 장소, 선적의 시기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야 되죠. 그죠? 정해야 되죠.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 위에 가격 조건에서 선적 장소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가격 조건에서 뭐 CIF 부산 선적 장소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래도 계약서상 한 번 더 쓰죠. 선적의 장소가 어디고, 그다음에 선적은 언제 할 것이냐. 이 시기가 문제가 굉장히 분쟁이 많이 생겨요. 지연 선적이 있거든요. 선적 날짜에 제대로 제 날짜에 선적을 못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선적 시기 문제는 굉장히 잘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짜로 정하든지 기간으로 정하든지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해야 되죠. 선적의 시기는. 그죠? 그다음에 선적과 관련되는 것이 뭐냐면 환적이라는 것이. 트랜시먼트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산항에서 물건을 출발했는데 윤효까지 가는데 나고야항을 거쳐서 간다. 일본 나고야를 거쳐서 이제 미국 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산항에서 물건 싣고 나고야 가서 물건 더 채워가지고 미국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나고야항에 도착해가지고 부산에 실었던 물건을 잠깐 내렸다가 다른 물건 싣고 이걸 올릴 수도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리는 환적이라고 해요. 환적. 이게 왜 환적이 문제가 되느냐면 그렇게 내리고 올릴 동안에 물건이 흔들리거나 어떻게 해서 부서질 수도 있잖아요. 손상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적을 금지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컨테이너 운송이 보편화되면서 환적은 특별하게 말하지 않는 한 금지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뭐 환적 아무 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환적이 금지라는 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환적이 허용되는 걸로 됩니다. 옛날에는 환적이 굉장히 민감했거든요. 컨테이너가 없을 때는. 그러나 컨테이너 운송이 보편화되면서는 환적이 보편화됐습니다. 컨테이너를 채우려면은 딱딱 그 개수대로 채워야 되고 어디 항구에 들러서 컨테이너 내렸다 올리고 또 딴 거 채우고 또 올리고 이런 걸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환적이 굉장히 보편화됐다. 옛날에는 환적이 민감한 문제였지만 지금은 뭐예요? 상당히 보편화됐다. 그 다음에 이제 분할 선적이라는 게 있어요. 분할 선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1000톤을 보내는데 500톤 두 번 보낼 수도 있다. 계약은 1000톤 했는데 500톤 두 개를 보낸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분할 선적이라고. 분할 선적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 뭐 여러 가지 그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보통은 분할 선적이 허용이 되죠. 환적처럼 분할 선적이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험 조건을 적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보험이 뭐예요? 나중에 보험도 하겠지만은 보험이 뭐죠? 보험은 위험을 막아주는 게 아니고 위험이 발생했을 때 사후의 보상을 통해서 손해 손상 본 것을 보상받는 게 보험이죠. 그래서 이 보험은 왜 존재하느냐면은 수출지에서 수입지까지 가는 과정에 피지컬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물리적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운송하는 과정이 기니까 그 물리적 위험이 손상으로 손실로 현실화될 때 그 현실화된 손상 손실을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보험이라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보험이 없으면 수출 수입 못합니다. 위험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동차 보험 없이 자동차 운전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마찬가지예요. 무역할 때도 보험이 없으면 무역은 못합니다. 보험이 참 잘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보험이라고 다 똑같은 보험이 아니죠. 보상 범위가 넓은 게 있고 좁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어느 정도 넓이로 갈 것이냐. 뭐 넓게 보상을 해주면 좋지만은 뭐가 비쌉니까? 보험료가 비싸죠. 그러므로 물건이나 거래 상황이나 그다음에 그 수출입하는 환경에 따라서 보상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정해져야 된다. 그걸 이제 당사자들이 어떻게 해요? 합의에 의해서 정하죠. 보상의 범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로 이제 ABC 클로즈 해가지고 인스티튜트 카고 클로즈 해가지고 협회 적하 약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국제적으로 딱 그 정해진 규정이 클로즈가 있어요. 그래서 A는 가장 넓은 거. A는 all risk 해가지고 모든 위험 다 보상해 준다는 것이고, B, C는 이제 정해진 위험만 보상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C로 많이 하죠. 아무 말 안 하면 C 클로즈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고가 제품들이 많아졌어요. 전자 제품이 고가니까 이런 제품 A로 들죠. A 클로즈 들죠.
그래서 ABC 차이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위험이 왔을 때 그 위험의 종류가 보상해주는 위험의 종류의 폭이 차이가 있는 거죠. 폭이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먼저 아시고 나중에 뒤에 가면은 이 구체적으로 하니까 그죠? 그래서 위험이라는 것은 보험이라는 것은 위험이 있고 위험은 뭐예요? 사고 발생 가능성이잖아요. 사고 발생 가능성이 위험이 현실화돼 가지고 손실로 발생했을 때 이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게 보험인데 그러면은 보상해 주는 종류의 위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된단 말이에요. 위험이라고 모든 걸 해주는 거 아니거든. 보험에 들어있는 위험만 어떻게 됩니까? 보험에 들어있는 위험이 현실적으로 손실이 생겼을 때 보상을 받는 거지. 보험에 안 들어있는 위험으로 인해서 손상이 발생하면 보상 안 해줍니다. 그럼 이것까지 다 하려고 하면 보험료 더 내야 돼. 그죠? 그 원리로 이제 보험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험할 때 계속해서 더 하도록 했습니다. 이 보험 조건을 정해야 돼. A 클로즈 할 것이냐, B 클로즈 할 C 클로즈 할 것이냐. 또 특약이라고 있어요. 면책 위험, 보험에서 면책 위험들이 많은데 그 면책 위험 가운데서도 특약으로 보험에 들면은 보상해 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항에 부두 노동자들이 파업을 스트라이크를 했다. 스트라이크 했는 위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는 면책 사항이거든요. 근데 스트라이크 해줬을 때도 보험에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뭘로 하면은 특약으로 보험에 넣으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보험에 들어있으면 혹시 부산항에서 스트라이크 해가지고 보험 물건 못 실어가지고 선적을 못 해가지고 막 손해가 발생했다. 그럼 뭡니까?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근데 스트라이크 위험이 필요 없다 나는 안 든다. 그래 있었는데 막 부산에 물건 갔는데 막 스트라이크 노동자들이 그 부두 노동자들이 스트라이크 해가지고 물건을 선적을 못했어.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했어. 그럼 손해보상 못 받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뭐예요? 이제 보험이죠, 보험. 근데 마지막 8번째로 뭐가 있냐면 이제 클레임입니다, 클레임. 아까 내가 잠깐 이야기했죠, 클레임. 이런 이행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계약 불이행이나 계약 위반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상대하게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법정으로 갈 것이냐? 법정으로 주로 안 갑니다. 법정 가면은 손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주로 상사중재라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미리 합의를 해놓습니다. 계약서상으로. 그게 이제 클레임 조항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로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했어요.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이런 이제 계약까지 이렇게 쭉 했는데 주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할 때 무역 실무를 할 때 중요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키타 무역협회입니다. 이거. 무역협회가 있는데 이 무역협회 정보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정보화 프레임이 있어요. 정보화를 하는 그런 이제 사이트가 있는데 먼저 키타 넷이라 있어요. 키타 넷이 있어요. 키타.net. 여기에는 이제 무역 통계. 그럼 해외 시장 조사할 때 이거 해야 되겠죠? 그죠? 이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 정보. 이런 게 많이 정보 커뮤니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해외 시장 조사할 때 많이 합니다. 해외 시장 조사 이제 간접 거시적인 자료를 가장 거시적인 자료를 할 때 하고 그 밑에 또 뭐가 있느냐면요 트레이드 코리아가 있어요. 트레이드 코리아는 이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보다는 훨씬 더 좀 미시적인 것.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카탈로그 같은 거 여기 많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 블로그 해외입니다. 해외 국내외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마케팅 블로그 그죠? 그다음에 이제 바이어가 어디에 바이어가 얼마큼 있느냐 그다음에 거래 알선 이런 것들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상품 검색 데이터베이스가 엄청나죠.
거기서 여기서는 거래 협상을 합니다. 주로 이 사이트를 통해서는 상대하고 이런 걸 통해서 거래 협상을 진행하는 사이트입니다. 이거는 거시적 무역 통계를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시장을 미리 이렇게 거시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탐색하는 사이트고, 트레이드 코리아는 이제 구체적으로 뭡니까? 거래 협상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예. 물건 사고 파는 사람들이 서로 협상하는 곳입니다. 이 사이트는. 그래서 네 물건 이런 거 올려놨네. 내 이거 물건 사고 싶은데 마음에 든다. 네 얼마에 팔래? 어떤 가격으로 해주고. 이런 게 서로 협상하죠. 그래, 그 어느 정도 이런 거 좋네. 그래, 그럼 서로 우리 한번 해보자. 까지 가는 게 뭐예요? 트레이드 코리아. 그래서 아까 청약 승낙이 직전까지 가는 거. 트레이드 코리아죠. 그 청약 승낙이 이루어지고 이제 계약이 체결되잖아요. 여기서 그죠? 계약이 체결되면은 이제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아까 운송보험 뭐 다 7가지 조항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행을 할 때는 어디냐면 유트레이드 코리아. 유트레이드 코리아. 여기 가가지고 뭐합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이행을 하는 거죠. 이 속에서 이 안에서 이행 다 됩니다. 옛날에 실제로 막 뛰어야 했는데 여기는 이제 뭐 보험도 되고요, 운송도 되고요, 결제도 되고요, 다 돼요. 이거 다 돼. 이 안에서 다 돼. 그죠? 그래서 뭐 ELC다. 그다음에 뭐 EBL이다. EBL이다. 이 그냥 BL이라고 E가 붙었어 앞에. 그냥 운송장에는 E가 붙었어. 전자적인 BL이죠. 그죠? 그다음에 뭐 E네고다. 그죠? 결제를 E네고로 전자적인 방식으로 내고 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무역 실무죠. 실무를 여기서 말해. 이행입니다. 이행. 실무 이행을 할 때는 이 사이트에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딱 이렇게 플랫폼이 딱 붙여져 있는 거예요. 무역 플랫폼이야. 이 플랫폼 안에서 들어가면 뭡니까? 다 있어. 다 있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스템을 알아놓으면 무역 실무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거 지금 무역 실무하는 사람 다 이거 이용합니다. 옛날보다 굉장히 간편해졌고요. 무역에 대한 장벽, 그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이걸 이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낮아졌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쭉 이까지 해가지고 계약서 작성까지 끝났습니다. 그죠? 끝났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은 수출입 절차와 중요 서류에 대해서 도표로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 이걸 보면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알게 되죠. 그렇죠? 진행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9장 수출입 절차는 끝났고 이어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 무역계약. 여러분들 아까 쭉 이야기했지만은 앞에 협상이 이루어지면은 유효한 법적 어떤 효력을 지닌 계약을 체결한다 했죠. 그래서 이제 10장에서는 무역 계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계약서의 내용은 쭉 봤잖아요, 그죠? 계약 내용을 봤는데 이 계약서의 내용이 사실은 계약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무역계약에서는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했습니다. 7대 조건, 그죠? 다 했기 때문에 다 할 거 없고 그다음 인코텀스에 대해서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는 청약과 승낙, 그 다음에 계약서의 내용 다 했습니다. 이미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코텀스 2020. 그래서 요게 주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 했습니다. 사실 다 했고 요게 주가 되겠습니다. 요걸 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책에도 아마 2020으로 다 돼 있죠, 그죠? 2020으로 다 돼 있습니다. 다들 내가 2020 다 바꿔놨습니다. 개정 작업을 다 해놨는데 인코텀스는요 이게 사실은 무역의 핵심입니다. 무역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래서 인코텀스를 이해하면은 무역 실무를 상당히 많이 이해하는 이제 그 기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에 좀 할 건데 다음 시간에 이 무역 계약에 관해서 화면이 좀 흐려져 있는데 인코텀스 2020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그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조금 이제 코로나가 조금 덜해지는 것 같아요. 조금 숙지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잘하면은
기말 시험 이전에 여러분들 대면 강의를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 다뭐 1시간, 2시간이라도. 그죠? 대면 강의 좀 원래 이제 기말 치기 전에 좀 치료제가 강력한 치료제가 나와가지고 셀트리온에서 그죠? 항체 치료제 이게 막 나와가지고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던 치료를 온 국민이 받게 하겠다. 너무나 감격적인 이야기잖아요. 서정진 회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받는 치료를 온 국민이 다 받게 하겠다. 완전 충격적인 선언이잖아요. 그죠? 예. 그게 빠른 시간 내에 왔으면 좋겠어. 그렇잖아요. 빨리 와가지고 그 치료제가 있어서 이제 다 낫게 하고, 그다음 그게 여러분들 또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방 효과가 있대요. 그게 한번 맞아가지고 뭐 1년, 2년 가는 게 아니고 두세 달 정도는 예방 항체가 형성이 되고 예방 효과가 있으면은 사람 어디 다니기 좋잖아요. 내가 맞은 기간이 한 대 딱 맞으면 두세 달은 해외여행 뭐 굉장히 활발하게 다닐 수 있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관계없이 막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조심은 하겠지만 그래도 훨씬 자유롭게 우리는 해외여행 다닐 수 있다. 왜?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는 예방 효과가 두 달 있다 이러면은 예방 효과 맞는 주사 맞고 어떻게 됩니까? 공항에 나갈 때 주사 한 대 맞고 쫙 나가지고 한두 달, 2달 이전에 들어오면 되잖아. 들어가 다시 그 검사 딱 간단한 검사 딱 하면 음성이네. 그러면 이제 그냥 바로 집에 가는 거지. 그렇게 하면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외를 막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 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 날개 돋친지 팔리겠죠. 그러면 이제 해외 먼저 다녀야 될 사람들부터 먼저 놓겠지. 의료진이 이런 사람 먼저 놓겠지, 그죠? 그래서 이 약이 나오면은 백신이 나올 때까지 뭡니까? 백신은 시간 많이 걸립니다. 뭐 내년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렵습니다. 백신 나와가지고 뭐 다 맞으려고 하면은 1년 걸립니다. 그 1년 동안 이 약이 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후에도 뭡니까? 백신을 못 맞는 사람들은 이걸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세 달은 다 견디니까. 그러다 보면 코로나가 사라지는 거지. 백신이 나오면은, 그죠? 사라질 때까지 뭡니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치료제 빨리 나오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하여튼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화면이 마지막에 좀 흐려졌는데 다음 시간에 인코텀스 중심에서 무역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